그러니까 전화기를 딱 챘다. 여기에서 두 자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박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전화를 거니까는 연락이 안 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다. 뭐라고 하느냐? 언니 여기 해운대가 보이는 서울 아파트에 있으니까 내가 이따가 올라갈게. 이러고 끊었어. 그리고 끊겼어. 소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동생이 연락이 안 되니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관할 그 해운대로. 그랬더니 해운대가 보이는 정도의 서울 아파트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잘못 말했나 보다 얘가. 딴 데 가 있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제범죄에서 가출 같은 건 받지 않거든요.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안면에 있는 형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지인이 왔는데 그 여동생이 인신매매범 내지는 그럴 수 있어. 아니면은 야 혹시 모르겠으니까 이거 뭐야 살해가지고 묻어버린 거 아니야? 요 말까지 내가 했어요. 얘 땅속에 묻힌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너가. 이거 강력 사건인 것 같아. 해서 강력계 행사한테 연락을 해 줬어요. 언니가 이제 내가 소개한 형사한테 갔어요. 갔는데 그 담당 형사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만난 사람하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이거 가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정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 사건이 아니니 우리가 할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건을 안 맡아주니 이 언니가 또 다시 누구한테 간다?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도 사건이 많이 나서 바쁘거든요. 바쁜데도 와서 내가 또 친절하게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러면 관할 지구대 가가지고 그냥 가출 신고를 해놔. 그냥 그렇게 해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또 한 번 이 언니가 가출 신고를 했는데 다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괴도 아니고 시정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어떻게 또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범죄 사건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애절해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내 가슴이 약간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제범죄는 가출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약은 한다. 그러니까 혹시 동생이 마약을 했어? 물어봤더니 언니가 머리가 좋죠. 제 동생이 마약한 건 아니고요. 제 동생이 나가서 보니까 마약한 사람들을 좀 알고 퇴학한 사람들을 봤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마약 사범하고 관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된 거잖아요. 나는 첩보를 정상으로 받은 거죠. 내가 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본인에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언니한테 참고인 진술을 받은 거죠. 여동생이 전화를 받고 나갔으니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조회를 해봤더니 유영철이가 아니더라. 여자 이름이 나오더라. 남자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예, 강남이 사는 여자인데 그분이 이제 월세에 사는 여자인데 주소지로 가서 봤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집을 빼고 나갔다. 그리고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수사를 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아버지는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전혀 몰라. 여자한테 만나야 너 휴대폰 누구 줬어? 물어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여자도 유영철한테 불려가서 살해당해서 산에 묻히고 그 휴대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를 못 찾을 수밖에.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저희가. 그래가지고 범인 소지를 못 찾았었는데 이 전화를 받았을 때와 걸 때 그 위치를 추적이 가능하니까 위치를 봤더니 전화 건 것이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고 동생이 전화 걸었다 그랬죠 제가. 그게 서대문 모초더라.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라고 시켰습니다. 협박을 해서 너 여기가 해운대가 보이는 서울아파트로 말해.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동생이 서울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여자를 폭행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한말하고 있죠. 그걸로 뒤통수를 때려서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분리해서 땅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들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찾으면 누군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범행이 들통이 안 났던 것이죠. 들어와!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 살인사건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거기까지는 안 했고 그러면 여자를
데려다가 팔아먹는 빠리꾼, 인신매매범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사를 좀 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다. 무슨 말이냐. 보도방에서 여자를 데려가서 팔아먹는 놈이 광수대에 잡혀 있더라. 옳거니 우리가 인수하자. 통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유영철이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이거 전화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전화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잘 들어? 그랬더니 목소리가 맞더라. 맞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겠네? 그러면은 혹시 소지품이 있냐? 그랬더니 소지품이 있어. 목걸이, 반지, 발찌가 있는데 발찌를 특이한 거야. 그래서 발찌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발찌를 한번 보자 해서 언니한테 확인을 시켰더니 그 발찌가 자기 동생 발찌더라. 자,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봐, 우리가 하는 사건에 동생을 찾고 있는데 동생의 발찌를 갖고 있으니 저놈이 인신매매만 아니면 강도 아니냐. 뺐었으니까 넘겨달라. 이렇게 우리는 추라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담당했던 형사들이 두 가지 했어요. 한쪽은 에이 그거 우리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 국제범죄 넘기지 하는 팀이 있었고, 한 팀은 아이 그거 우리가 한번 계속 해보지 이렇게 반반했어요.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빨리 넘겨. 우리가 할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넘겨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못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 들었더니 광수대에서 범인이 도주를 했다. 도망가버린 거야. 와, 그럼 우리 찾자. 도망갔으니까 잡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들에서 야 이거는 뭐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도 추적 수사를 했다. 유영철이가 영등포에 있는 모 PC방에서 PC 접촉을 했어. 그 PC방 위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출동하는 중에 PC방에서 나가버린 거야. 늦었죠? 자, 그런 와중에 알다시피 아까 말했지만은 이영철이가 증거를 다 없앤 다음에 영등포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광수대는 비상이 걸렸죠. 범인을 놓쳤으니 범인을 찾다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막 찾는 중에 이영철이가 서 있더라. 그래서 검거를 해가지고 광수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갔지. 가가지고 우리 인계해줘라. 저거 내가 볼 때는 저놈이 그거 확실히 인신매매 같은데 우리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피해자가 언니가 있지 않느냐. 인계해달라. 또 했어요. 또 망설이는 거 안 해주고 시간을 끄는 거야. 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그런 중에 몇 시간 지나 오후쯤인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 소리 지르고. 유영철이가 신문을 봤던 중에 뭘 하겠냐면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묻었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들이 반반인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동을 해서 집에도 가고 현장을 갔더니 발굴했더니 뭐가 나왔다? 사체가 나왔다. 1명, 2명, 3명, 4명, 5명 무려 11명의 여성들을 살해한 뒤에 사체를 훼손해서 분리한 다음에 노고산 쪽이라든가 야산에 다 묻어버렸더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이코패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인수를 받았어도 살인사건을 밝혀낼 수 항상 못하지만 저도 강력계에 15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면 우리가 했겠죠. 들어와! 알다시피 그 오한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자기가 개조했다 그래요. 개조해서 만든 걸로. 그 일설에 이야기되면 아마 개가 있었는데 개를 가지고 연습용으로 시험을 했는데 개를 찔러보니 안 죽는 거야. 금방 안 죽죠. 왜냐하면 찔러도 피가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혹시 보신탕이라고 아십니까? 보신탕을 하시는 그 잡는 분들이 개를 칼로 안 죽입니다. 망치로 어딜 때리냐? 머리를 눈 감아요. 때리면 바로.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여성들을 죽일 때 칼로 찌르는 것보다는 이게 빠르겠다. 악 하면 죽는 거야. 악 사망, 악 사망이야. 그러니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한데 어찌됐든 범인은 검거를 해서 물론 경찰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광수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확실히 검거를 했고 피해자들도 일단은 찾았기 때문에 그 원한은 풀어줬고 그리고 검거했던 직원들도 보상도 받고 특진도 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예요. 제가 그때는 현직에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토막을 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현하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신원하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핑거프린트 영어로 지문이 있으면은 요거는 만 19세 이상은 모두가 우리가 지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주민등록을 방금 받으니까. 근데 요걸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문을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깎았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 시체가 부패되고 썩으면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아까 유명한 그 과학수사반에 김모 형사가 있는데 여경입니다. 유명한 형사. 저도 이제 안면이 있고 저하고도 좀 약간 지인 관계인데 일 잘하거든요. 근데 그 김모 형사가 아무튼 지문을 찾아냈다는 말 들었어요. 피해자를. 물론 DNA도 필요합니다. 근데 DNA를 하려고 그러면 DNA 대조군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하고 동생이랑 하면은 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은 생판 모르는 DNA를 누구하고 대죠, 왜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NA가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시체가 있는데 DNA는 나왔어. 이게 누군지 하고 대죠, 이거를.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못한다. 하면 좋겠는데 인권단체에서 무슨 소리냐. 국가에서 관리해? 말도 안 돼. 지문도 없어자는 판에 뭔 DNA를 등록해? 라고 난리기 때문에 DNA를 등록 안 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내 딸이 안 돌아왔는데 내 딸이 안 돌아왔는데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본인이 전화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추적을 다 하면 누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원이 밝히게 되고 물론 100%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찾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국가수 가서 사체를 인수할 때 사람이 많이 갔거든요. 다 인수해서 백제 가가지고 다 화장을 했거든요. 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담당 형사가 더 잘 알겠지만은 담당 형사가 모르는 걸 내가 알죠. 왜? 관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담당 형사 외에 뭐 옆에서 프로파일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알 수가 없어. 왜? 나는 직접 수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지 내가 아쉬운 거는 인수를 못 받은 거. 유영철이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있었어요. 아니, 그 아들이 따로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이혼한 걸 알고 있어요. 이혼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30대 했을까? 아마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끔찍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영철이가 뭐 황모 씨라는 분과 결혼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속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론 뭐 일은 했는데, 또 중요한 거. 아마 이 이영철이가 경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에 그런 책이 많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형사가 되고 싶고 화가도 되고 싶었는데 아마 색약이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를 하려다가 못했다는 것 같고 또 본인도 연예인 되려고 했는데 뭐 예고 시험 봤겠죠. 탈락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영철이가 그걸 안 되다 보니 이제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를 했다. 위조를 했다. 그거 가지고 업소 상대로 등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힙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신분증 딱 보이고 나 강력계 김은사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내놓으세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 경찰서에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로 용돈을 썼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경찰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과가 그전에도 14번이나 됐었어요. 뭐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 참고 이혼을 했어요. 때문에 일찍 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아빠가 이용철이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유 씨를 안 땄다는 거예요. 유가 아니고 황이나 김을 올리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회 간 적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하면
그 아들한테는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의 전화를 받고도 두렵고 거기에 애틋한 부정을 나타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을 딸을 무참히 죽이고 그 사체를 훼손하고 땅속에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잔인하고 정말로 그 뭐 살인마 같은 것인데 사람을 죽인 뒤에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인들은 사람이 죽었으면 놓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체를 운반하기 좋게 이 사체를 훼손하는 것이 사실은 운반하기 좋게 훼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훼손할 정도의 잔인한 심장이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저렇게 부성애를 보였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화를 한 건 아니고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게 진실성이 있느냐. 그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부성애가 있다는 걸 나타나게 한 어느 정도의 가면적인 수단이지 진실적으로 부성애가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들어와! 유영철이는 인간 태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성선설, 성악설 따지기 전에 일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 쾌감, 엔조이풀한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해한 건데 그것도 덩치가 좋고 건장한 남성을 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약한 여성들 그 중에서도 가족들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잠시 사라진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에 그 살해한 사체를 분해해서 산속에 묻었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도 난 최선은 다했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경찰들이 사건 수사나 접수를 소홀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왜 가출 신고라든지 실종 신고를 안 받았냐 해가지고 관할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네 뭐 했어? 사람이 사라졌는데 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조사를 받아라. 감찰 조사를 받아라.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찰 조사는 아니고 제가 진술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썼느냐? 내가 근무하다가 여성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 언니가 찾아와서 최소한 추적해줘가지고 오히려 범죄를 피해자를 찾아준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내가 인수를 못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써 올렸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잘했다. 이상 없다. 다른 사람은 징계를 먹었지만 나는 먹었다 안 먹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내 자랑하는 거 아닌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의 전에는 사람들이 연속살인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을 죽인다든지 뭐 자기 형제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죽였지만 유영철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어요. 죄식도 없이. 요게 사이코패스 성향. 이것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영철이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풍문으로 들어보니 유영철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나 살인범이야. 더 이상 갈 게 없어. 거기에서 사람을 죽여도 똑같아.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고견에서요? 뭐 행패도 부리고 뭐 교도관도 폭행한다는 말이 들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큰 뭐 된 것처럼 나 건드리면 죽여.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조폭들도 겁나 겁다고 해가지고 소문이 하면 조폭한테 맡기도 했대요. 그 안에서. 교도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수용자들한테 강하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권 침해.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는 게 피해자라든지 일반 시민이 아니고 피의자, 범인, 피고인도 인권은 있지만 그 인권이 오히려 방종이 되거나 인권을 넘어설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법률가분들이라든지 정부 행정가들이 조금 좀 등하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써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키면 돼. 오케이? 사인을 해가지고 유영철을 사형시키면은 괜히 찝찝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거는 피해자 인권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교도관들은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면 때리거나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때리진 않더라도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도관들은 독방에 수감도 하고 또 징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징계받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모험수로 있어야 가석방 될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년을 받았어요. 그럼 3분의 1, 3년, 4년만 살면 가석방 할 수도 있고 내가 무기를 받았습니다. 무기행이라는 거는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무기를 받아도 20년만 모범수로 수용을 하게 되면은 가석방 갈 수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살해했어도 무기징역 받았어도 20년 동안 정말 교회에 나간다든지 정교에 귀의하고 모범수로 교도관은 잘 보이면은 석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 하는 말 잘 들어. 근데 사형을 받게 되면은 가석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차피 다 못 나가. 어차피 못 나가는 거. 니네 멋대로 해.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형을 시행을 해버리면 너 말도 안 듣고 행패 부려? 그럼 너 사형을 시킬게. 이러면 못 하겠죠.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핑계 대기를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돈을 대가로 해서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게 한 수단일 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죽인다? 사체를 훼손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튼 유영철이는 대한민국에 나온 사이코패스, 살인마, 악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드루와 패밀리들은 살아가면서 제가 피해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를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피해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만약에 피해를 조금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패밀리들 옆에 분이 계시거나 지인이나 친구나 동창이나 가족이 있으면 김은배 형사의 드루와 구독, 댓글 좀 말은 이상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 줄임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최고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해요. 드루와